결혼을 앞둔 약혼자가 친형을 팔아 나를 속여 혼수 상태에 빠진 그의 형과 결혼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첫날 밤 그가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오늘은 내 결혼식 날이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아름다웠고 황금빛 햇살이 푸르른 나무십 사이로 꿀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고급 실크로 섬세하게 맞춘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고 은은하면서도 품격 있는 화장이 돋보였다. 거울 속에 나는 25살 눈부시게 빛나며 행복에 가득 찬 신부의 모습이었다. 하객들은 이미 가득 찼고 모두 제게에서 명망 있는 인사들이었다. 잔잔한 음악 소리, 활기찬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꿈에 그리던 완벽한 결혼식 풍경을 만들어냈다. 내가 곧 결혼할 남자, 김민주는 세련되고 능력 있는 남자로 수많은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예식 직전 내가 대기실에서 민준이 내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걷게 될 순간을 가슴 설레며 기다리고 있을 때 민준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흰색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신랑으로서의 기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으며 나를 마치 길을 막는 장애물처럼 쳐다봤다. 그는 문을 쾅 닫았고 건조한 소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울려 퍼졌다. 지수야,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아무런 온기도 없었다. 나는 어리둥절했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야? 오빠? 이제 곧 예식 시작해야 하잖아. 민주는 가까이 다가왔지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뒤편의 텅 빈 공간만 응시했다. 이 결혼식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늘 네가 결혼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는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고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나는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겨우 버틸 수 있었다. 오빠 뭐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오늘은 우리 결혼식 날이잖아. 그런 농담하지 마. 민주는 잔인하고 낯선 웃음을 비웃듯 흘렸다. 농담 아니야. 넌 여전히 김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거야. 하지만 내 형인 김민혁과 결혼하게 될 거야. 김민혁이라는 이름은 마치 강력한 망치로 내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태산그룹의 장남인 김민혁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비즈니스 천재로 불렸지만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 2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 식물인간과 결혼하는 것. 이것은 한 여자가 겪어야 할 가장 잔혹한 모욕이자 고통이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공들여 했던 화장이 번졌다.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린 사랑했잖아. 사랑? 민주는 그 단어를 경멸하듯 되풀이했다. 너 정말 순진하구나. 지수야. 너처럼 보잘것없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가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단지 네가 좀 예쁘고 순종적이고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잠깐 가지고 논 것뿐이야.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심장에 곧바로 밝히는 칼날 같았다. 그동안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키워온 사랑이 그에게는 한낱 장난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역겨움을 느꼈다. 그 역겨움은 그 남자가 아니라 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왜 민혁 오빠여야 해? 나는 흐느낌을 참으며 목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주저없이 자신의 목적을 밝혔다. 상속권 때문이야.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르면 민혁 형은 그룹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어. 만약 형이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지 못하거나 아내나 자식 없이 사망하면 그 주식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돼. 부모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네가 형과 결혼해서 법적인 아내가 되는 거야. 나중에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 자산은 당연히 내 것이 될 거고 곧 김씨 집안의 것이 될 테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될 거야. 완벽하지만 잔혹한 계획이었다. 그는
나의 사랑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친형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이 사람의 심장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돌이나 쇠로 만들어진 걸까? 나는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민준을 바라봤다. 이제 내 눈에 그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에 불과했다. 증오, 분노, 고통,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올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모두에게 폭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성이 나를 붙잡았다. 내가 지금 소란을 피운다면 가장 손해를 볼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나다. 가족도 의지할 곳도 없는 내가 태산그룹의 권력에 어떻게 맞설 수 있겠는가? 그들은 쉽게 사실을 왜곡하고 나를 돈의 눈이 먼 배신자로 만들 것이다. 나의 명예와 평판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눈빛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나 비참함은 없었다. 좋아요, 동의하겠어요. 민준은 나의 빠른 동의에 다소 놀란 듯했다. 그는 내가 권력과 돈에 굴복했다고 생각하며 콧방귀를 뀌었다. 현명하게 생각했으니 다행이야. 하지만 나도 조건이 있어요. 나는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민혁 오빠의 아내가 되어 평생 그를 돌봐야 한다면 저는 오빠에 관한 모든 일에 전권을 가져야 해요. 간병과 치료부터 오빠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 관리에 이르기까지요. 시부모님이나 심지어 오빠도 끼어들 수 없어요. 민주는 눈썹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그는 나 같은 어린 토끼가 감히 조건을 내걸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네가 그 자산을 김씨 집안에 묶어두기만 한다면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식물인간이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 그는 말을 마치고 뒤돌아 방을 나갔다. 나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방에 홀로 남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는 마치 수의처럼 느껴졌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비열한 남자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서러움 때문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날이 가장 비참한 날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들이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면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이다. 김민준, 오빠는 오늘 오빠가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 게임의 규칙은 내가 정할 거야. 신부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민준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윤 여사였다. 그녀는 진한 보라색 벨벳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몸에는 값비싼 장신구가 가득했다. 그녀의 얼굴은 공들여 화장했지만 눈가의 주름과 고유의 오만하고 냉정한 태도는 감출 수 없었다. 그녀 뒤에는 민준의 여동생 지혜가 따라왔다. 젊은 여성이었지만 나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비난과 경멸이 가득했다. 윤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옷이 흐트러지고 눈물범벅이 된 내 모습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고 오히려 비웃었다. 민준이가 너랑 얘기는 끝낸 모양이구나. 일어나. 어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해야지. 김씨 집안의 체면을 깎아내리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워 나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급히 눈물을 닦아냈다. 나는 지금부터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나를 더욱 깔보고 짓밟을 뿐이다. 어머님, 나는 약간 떨리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저는 민준 오빠의 조건에 동의했어요. 윤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분수를 아는구나. 이것도 다 내 팔자련이 해라. 이 김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은 내 3대의 복이야. 민혁이와 결혼해도 손해볼 건 없을 거다. 분수를 알고 살면. 이 집에서 네가 부족할 건 아무것도 없을 거다.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를 마치 동정심으로
시혜를 받는 거지. 취급하는 오만함이 담겨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지혜가 입술을 비죽이며 끼어들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새언니는 앞으로 집에서 형님 간병이나 잘하시면 돼요. 다른 일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매달 용돈은 엄마가 따로 챙겨주실 테니 옷이나 화장품 사는 데는 충분할 거예요. 그들은 나를 그저 인형이나 아픈 아들을 돌보는 대가를 받는 고급 가정부처럼 취급했다. 그들은 나에게 김씨 집안 맏며느리라는 허울뿐인 이름만 남겨두고 모든 권리를 박탈하려 했지만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윤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님, 저는 아까 민준 오빠에게 제 조건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민혁 오빠와 결혼하겠지만 오빠의 간병과 재정 관리에 대한 정권을 가져야 해요. 저는 누구에게도 용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 남편의 돈으로 그를 보살필 거예요. 저는 그 돈으로 최고의 의사들을 모시고 가장 최신 치료법을 찾아낸다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믿습니다. 윤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나 같은 애송이가 감히 흥정을 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네가 민혁이 돈을 다 움켜쥐려 하는 거니? 너무 욕심부리지 마. 지혜도 동조했다. 맞아요, 새언니. 이제 막 이 집에 발을 들여놓고 벌써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다니 정말 분수를 모르시네요.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심지어 살짝 미소까지 지었다. 어머님과 지혜 씨는 오해하고 계세요. 저는 누구의 재산도 독차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재산은 민혁 오빠의 것이고 저는 그저 오빠의 아내로서 오빠를 위해 그것을 관리할 뿐이에요. 설마 두 분은 민혁 오빠가 깨어날 기회조차 갖지 못하길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 분은 오직 그 재산에만 관심 있고 오빠의 생사는 아무래도 좋다는 건가요? 나의 말은 그들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겉으로는 돈 때문에 자식이나 오빠의 생명을 내팽개치는 잔인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없었다. 윤 여사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가 반대한다면 스스로 잔인한 엄마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때 민준의 아버지인 김 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태산그룹의 회장으로 위엄있고 근엄한 외모의 소유자였다. 그는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들은 듯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고 마치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됐다. 그는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말대로 해라. 어차피 그 아이는 민혁이의 아내다. 남편을 돌보는 전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돈도 민혁이의 것이니 아내가 관리하는 것도 틀린 일은 아니다. 너희들은 명심해라. 그 재산은 여전히 김씨 집안의 것이다. 김 회장이 결정하자 윤 여사와 지혜는 불만스러웠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를 쏘아붙이는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고는 방을 나갔다. 김 회장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했다. 내 본분을 다해라. 우리를 실망시키지 마라. 문이 다시 닫혔고 나는 방 한가운데 홀로 서서 나를 둘러싼 고독과 위험을 분명히 느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승리했고 가장 중요한 무기인 재정적 자율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가족 구성원들, 민준, 윤 여사, 지혜, 그 누구도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결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가 아니라 내 운명 자체에게 고개를 끄덕인 것이다. 마지못한 긍정이었지만 내가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하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결혼식은 진행되었지만 신랑은 바뀌어 있었다. 민준 대신 민혁의 사진이 식단 위에 놓여 있었다. 기괴하고 어색한 결혼식이었다. 나는 그들이 정해놓은 모든 순서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았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위선적인 축복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명문가의 시집온 행운의 신부였지만 나만이 내가 지금 금빛 세 장, 살아있는 지옥으로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첫날 밤 나는 민혁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생명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분위기였다. 방 중앙에 놓인 커다란 침대 위에는 민혁이 누워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고 잘생긴 얼굴은 창백했으며 몸은 미동도 없었다. 규칙적으로 삑삑거리는 심박 측정기 소리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나의 남편, 이제부터 내 삶이 그와 묶이게 될 남자였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민준의 형이었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다. 민혁은 혼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강직하고 고든 인상이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를 안쓰러움에 한숨을 쉬었다. 그 역시 친동생과 가족의 음모에 희생된 피해자였다. 그에 비하면 나는 적어도 움직이고 말하고 웃을 수 있었고 싸울 힘이라도 있었다. 나는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내 할 일을 시작했다. 나는 그의 진료 기록을 다시 읽고 약물을 확인했으며 따뜻한 물로 그의 몸을 닦아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처리했다. 이 결혼이 쓰라린 거래로 시작되었지만 나는 민혁이 죄 없는 피해자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나는 그를 잘 돌볼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건 조건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양심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거대한 저택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피곤해 지쳐 침대 옆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흐릿한 꿈속에서 나는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주변은 짙은 어둠뿐이었다. 나는 겁에 질려 허우적거렸다. 그때 문득 따뜻한 손이 내 손을 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방은 여전히 어두웠고 모니터 기기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있었다. 내 손을 잡고 있는 손이 바로 민혁의 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경악하며 급히 고개를 들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민혁이 눈을 떴다. 그의 눈은 깊고 피곤해 보였지만 또렷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오빠 깨어났어요.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고 그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그는 매우 약해 보였고 눈을 뜨고 내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모든 힘을 소진한 듯 했다. 하지만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애썼다. 나는 급히 그의 손을 잡고 내 귀를 가까이 댔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는 남은 힘을 다해 내 귓가에 끊어지고 희미한 속삭임을 내뱉었다. 마치 한 줄기 숨결 같았다. 민준이 나를 해쳤어.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민혁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자 나는 전율했다. 김민준이라는 놈은 정말 악마였다. 그는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친형을 잔인하게 해쳤다. 민혁은 의식이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는 몇 마디를 더 하려고 애썼다. 이 비서, 서재에서 증거, 찾아.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눈은 다시 감겼고 손도 힘없이 풀렸다. 그는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던 온기가 내 손에 남아있지 않았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민혁은 아주 잠깐이나마 깨어났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주었다. 이 비서, 서재. 그것이 바로 상황을 뒤집고 민준의 죄를 폭로할 열쇠였다. 내 마음에 강렬한 희망이 솟아올랐다. 나는 이 싸움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 동맹군을 얻었다. 그의 말은 나에게 동기부여이자 나침반이었다. 나는 내 명목상의 남편인 민혁을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다. 안심하세요, 오빠. 제가 반드시 진실을 찾아낼게요.
오빠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예요. 오빠를 해친 자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나의 첫날 밤은 촛불과 꽃,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이 없었다. 오직 냉랭함, 음모, 그리고 억울함이 가득한 속삭임만이 있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내 마음속에 불을 지폈다. 분노와 결단의 불꽃이었다. 그 불꽃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나는 깨어났다. 밤새 민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서재. 이 비서. 나는 김씨 집안이 경계하기 전에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방에서 살금살금 빠져나왔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었다. 저택 전체는 아직 고요했다. 나는 넓은 복도를 따라 걸었고 값비싼 유화들이 걸린 벽들이 나의 발걸음을 주시하는 듯했다. 마치 화려한 감옥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모든 행동이 감시될 수 있었다. 김씨 집안의 서재는 2층 복도 끝 김 회장의 집무실 맞은편에 있었다. 그곳은 침범할 수 없는 곳이었고 핵심 가족 구성원들만 출입이 허용되었다. 갓 시집 온 내가 갑자기 서재에 들어가려 한다면 분명 의심을 살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차가운 황동 문고리를 잡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다른 때를 노리기로 결정했다. 아마도 모두 출근한 후가 좋을 것이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민혁의 아침 식사와 약을 준비했다. 나는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 8시경 나는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를 들었다. 민준, 김 회장, 지혜 모두 회사로 떠났다. 윤 여사는 친구들과 스파 약속이 있었다. 바로 이때가 내 기회였다. 나는 가정부에게 민혁에게 읽어줄 책 몇 권을 찾아 그의 두뇌를 자극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이유는 합리적으로 보였고 가정부도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서재 열쇠는 안주인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윤 여사가 예비 열쇠 꾸러미를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차를 들일 때 우연히 본 적이 있었다. 윤 여사의 방을 청소한다는 핑계로 나는 몰래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내 손이 차가운 열쇠 꾸러미에 닿았을 때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PS라고 작게 새겨진 열쇠를 재빨리 찾았다. 열쇠를 손에 쥐자마자 나는 서재로 서둘러 갔다. 긴장과 불안이 섞여 내 손이 약간 떨렸다. 자물쇠가 아주 작게 딸깍 소리를 냈고 무거운 나무 문이 열렸다. 낡은 종이와 은은한 나무 향이 코를 찔렀다. 서재는 매우 넓었고 벽을 따라 천장까지 닿는 높은 책장들이 늘어서 있었다. 책들은 주제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방 중앙에는 위험 있는 마호가니로 만든 커다란 책상이 있었다. 나에게 시간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 비서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찾아야 했다. 민혁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의 비서였으므로 연락처는 분명히 민혁의 주소록이나 업무장부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혁의 물건은 어디에 있을까? 사고 후 그의 모든 물건은 정리되어 치워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체계적으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책장 사이를 훑으며 민혁과 관련된 물건을 찾았다. 마침내 구석에서 민혁 도련님 물건이라고 라벨이 붙은 판지 상자 몇 개를 발견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개인용품, 사진첩, 기념품 몇 가지가 들어있었다.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었다. 나는 두 번째 상자를 열었다. 이 상자에는 업무 관련 파일과 서류가 가득했다. 바로 이거다. 나는 모든 것을 바닥에 쏟아놓고 서류 뭉치를 하나씩 뒤적였다. 복잡한 계약서와 재무 보고서뿐이었다. 나는 주소록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찾았다. 마침내 상자 밑바닥에서 검은색 가죽 표지에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나는 서둘러 펼쳤다.
안에는 민혁의 업무 기록이 있었다. 글씨는 매우 아름답고 또렷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정성스럽게 적힌 한 줄, 비서 이정훈, 그리고 전화번호가 함께 적혀 있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나는 급히 내 휴대전화를 꺼내 그 번호를 찍었다. 휴대전화를 막 집어넣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나는 급히 수첩과 모든 서류를 상자에 다시 집어넣고 모든 것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으려 했었다. 상자 뚜껑을 닫고 구석으로 밀어 넣자마자 서재문이 벌컥 열렸다. 지혜였다. 그녀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새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심장이 여전히 마구 뛰고 있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일어나서 손을 털고 자연스럽게 웃었다. 아, 민혁 오빠에게 읽어줄 책을 찾고 있었어. 여기 책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네. 지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쳐다보더니 방을 힐끗 둘러보며 무언가 단서를 찾는 듯했다. 서재는 중요한 곳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엄마에게 먼저 여쭤보고 들어오세요. 알았어. 다음부터는 더 주의할게. 나는 순종적으로 대답했다. 지혜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턱짓으로 나에게 명령했다. 이제 나가세요. 저는 회사 서류 좀 찾으러 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서재를 나섰다. 문이 내 뒤로 닫히자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간발의 차이였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모든 것이 발각되었을 것이다. 나는 급히 내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방금 찍은 사진 속 전화번호를 바라보며 나는 진실과의 첫 번째 연결고리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정훈 씨와 어떻게 연락해야 할까? 그를 믿을 수 있을까? 그가 김 씨 집안을 상대로 증언할 용기가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시도해야 했다. 이것이 나와 민혁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이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서의 전화번호를 찾은 후 며칠 동안 나는 감히 행동에 나서지 못했다. 나는 내가 면밀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지혜의 감시가 심했다. 나의 어떤 수상한 행동도 그녀에게 잡힐 수 있었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동안 나는 민혁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고 이 집안에서 내 입지를 서서히 다져갔다. 첫 번째 대결은 오래 걸리지 않아 발생했다. 그날 아침 민혁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모인 대형 식당에서 아침 식사가 진행되었다. 분위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김 회장은 신문을 읽었고 윤 여사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지혜는 끊임없이 나를 흘겨봤다. 상황은 내가 입을 열면서 시작되었다. 아버님, 어머님, 어제 제가 민혁 오빠 식단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영양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오빠의 몸이 회복을 돕기 위해 특별한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오늘부터는 제가 직접 새 식단에 맞춰 오빠의 식사를 준비할게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윤 여사는 접시를 식탁에 세게 내려놓아 귀청이 따가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 집 음식이 충분히 좋지 않다는 거니? 우리 집 요리사 솜씨가 형편없다는 거니? 지금까지 이 집의 식사는 모두 내 손으로 관리해왔어. 네가 시집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감히 하늘을 바꾸려 하는 거니? 지혜는 즉시 불에 기름을 부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새언니는 그저 형님 간병이나 하세요. 부엌일은 이미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 기회에 부엌까지 장악해서 맏며느리의 권력을 보여주고 싶은 건가요? 그들은 아주 훌륭하게 협력하여 나를 시어머니를 능가하려는
버릇없는 며느리처럼 몰아갔다. 나는 지금 주저앉으면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침착하게 젓가락을 내려놓고 윤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 어조는 여전히 존경심을 담고 있었지만 나약하지는 않았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항상 온 가족의 식사와 잠자리를 돌보시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집안 사람들도 매우 헌신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민혁 오빠의 상태는 매우 특별하고 일반인과 같지 않습니다. 영양 전문가는 오빠의 진료 기록을 분석하여 칼로리와 미량 영양소까지 계산한 엄격한 식단을 제시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적인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정부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오빠가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나는 내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제 남편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나는 윤 여사와 권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의 논리는 틀린 것이 없었지만 윤 여사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내 말이 듣기는 좋구나. 하지만 네가 그의 음식에 뭘 넣을지 누가 알겠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니? 이것은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이었다. 그녀는 내가 민혁을 해칠 수도 있다고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었다. 나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지만 억눌렀다. 지금 화를 내는 것은 일을 망치는 일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문을 읽으며 침묵하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을 김 회장 쪽을 바라봤다. 아버님, 나는 약간 서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김 씨 집안의 며느리로 명목상 민혁 오빠의 아내입니다. 제가 오빠와 사랑하는 관계는 아닐 수 있지만 저의 양심은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제가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해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오빠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단 하나의 소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 회장은 마침내 신문을 접었다. 그는 윤 여사를 바라보았고 눈빛에는 약간의 불만이 있었다. 당신 말은 충분하오. 지수 말이 일리가 있어. 민혁이의 건강과 관련된 일은 그 아이가 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시오. 그 아이가 민혁이의 아내가 되는 손해를 감수했으니 남편을 돌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오. 이제부터 민혁이의 일에는 아무도 간섭하지 마시오. 김 회장의 말은 판결의 망치 같았다. 윤 여사와 지혜는 불만스러웠지만 남편에게 감히 대들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날카롭게 노려보고는 자리를 박차고 들어갔다. 지혜도 화를 내며 엄마를 따라갔다. 첫 번째 대결은 임시적으로 나의 승리로 끝났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쉽게 당할 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민혁의 안위와 이익에 관한 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결코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윤 여사와 지혜의 눈에 담긴 증오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대항하기 위해 더 많은 음모를 꾸밀 것이다. 나는 항상 경계해야 했다. 아침 식사에서의 대결 이후 윤 여사와 지혜는 잠시 숨을 죽였다.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공개적으로 시비를 걸지 않았지만 나는 뒤에서 쏘아보는 시선과 험담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민혁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으며 은밀하게 이 비서와 연락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민혁의 팔다리를 마사지하고 있을 때 윤 여사가 위선적인 온화한 미소를 띠며 방으로 들어왔다. 내가 시집 온 이후로 그녀가 자발적으로 민혁의 방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지수야, 참 고생이 많구나. 그녀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애정 가득한 손길로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네가 밤낮으로 민혁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구나. 나는 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몸서리쳤다. 분명 뭔가 음모가 있을 것이다. 나는 급히 일어나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님,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윤 여사는 내 손을 잡고 소파에 앉히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얘야, 내가 착하고 효심이 깊은 아이인 건 알지만 너는 아직 너무 젊고 앞날이 창창하잖니. 민혁이는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어. 엄마는 네가 민혁이 때문에 청춘을 묻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녀는 동정심 많은 시어머니 연극을 시작했지만 나는 그 달콤한 말 뒤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부모님이 상의하셨단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민혁이의 재산 문제는 복잡해. 전부 주식이나 지분 같은 까다로운 서류들이야. 너는 여자이고 경영에는 문외한이니 손을 대면 머리만 아플 거야. 그러니 그냥 위임장에 서명해서 아버님과 민준이가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니? 그러면 너는 부담을 덜고 며느리가 시집 와서 재산만 노린다는 뒷말도 듣지 않을 거야. 매달 엄마가 민준이에게 내 생활비를 넉넉하게 챙겨주라고 할 테니 네가 마음껏 쇼핑하고 쓸 수 있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녀는 말을 마치고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된 서류 뭉치와 펜을 꺼내 내 앞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자, 봐. 평범한 위임장이야. 여기에 서명만 하면 돼. 예상대로 그들의 최종 목표는 여전히 그 거대한 재산이었다. 그들은 나를 허울 뿐인 이름만 가진 꼭두각시로 되돌리려 했다. 나는 재빨리 서류 뭉치를 집어들고 훑어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불리한 조항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작은 글씨로 쓰인 한 구절에 있었다. 요약하자면 나 김지수는 김민혁의 법적인 아내로서 김민혁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 및 관리 권한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정교한 함정이었다. 내가 부주의하게 서명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다. 그들을 대항할 어떤 무기도 민혁을 돌볼 돈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순진하고 난처한 표정으로 윤 여사를 올려다봤다. 어머님, 부모님의 마음에 정말 감사드려요. 저를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시니 정말 감동입니다. 윤 여사는 내가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럼 서명하렴. 나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저는 서명할 수 없어요. 윤 여사의 얼굴에 미소가 굳어졌다. 왜? 네가 부모님과 민준이를 믿지 못한다는 거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급히 손을 저었다. 저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이 재산은 제 것이 아니라 민혁 오빠의 것이에요. 오빠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죠. 지금 오빠가 아프니 저는 아내로서 이 재산을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빠가 나중에 깨어났을 때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겨준 것을 알게 되면 저를 어떤 아내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교묘하게 책임을 민혁에게 전가하며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아내의 모습을 연출했다. 이 이유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여 나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민혁 오빠의 치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저는 해외에서 최고의 의사들을 모시고 싶고 최신 치료법을 시도하고 싶어요. 이 모든 것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재정을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손을 벌려야 합니다. 혹시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을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돈 때문에 제 남편이 손해를 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제 남편의 돈으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나는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였고 매우 가련해 보였다. 나의 논리는 이성적이고 감성적이어서 시어머니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그녀가 아무리 악랄해도 내 아들이 살든 죽든 관심 없고 돈만 신경 쓴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윤 여사는 화가 나서
얼굴이 퍼렇게 질렸지만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온화한 가면은 찢겨졌다. 그녀는 자신이 무시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영리하고 상대하기 어려울 줄은 몰랐을 것이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녀는 이를 갈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낚아챘다. 두고 보자.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녀는 화를 내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방에 혼자 앉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또 한 번 나는 그들의 음모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나의 확고함은 그들의 증오심을 더욱 키우고 나를 제거하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다.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었다. 나에게 재산 포기, 위임장에 서명하게 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윤 여사는 나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커졌다. 그녀는 다른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바로 지출 통제였다. 김 회장이 나에게 전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온 가족의 공동 재정 관리자라는 명목으로 나에게 지출 보고서를 요구할 권리를 주장했다. 매주 주말 그녀는 나에게 민혁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 약값, 물리치료사 비용, 심지어 가장 사소한 물품 구매 비용까지 상세하게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모든 지출 항목은 그녀의 면밀한 검토 대상이었다. 왜 이 수입 의료용 침대를 사야 했지? 국내 침대보다 5배나 비싸잖아. 낭비 아니니? 이 물리치료사는 왜 이렇게 비싸?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자격증이 있는지 확실해. 속은 거 아니야? 방에 꽃 한 송이 꽂는데도 몇만 원이야. 돈이 썩어 넘치는 줄 아니? 그럴 때마다 나는 침착하게 자세히 설명해야 했다. 어머님, 이 침대는 욕창방지 기능이 있고 자동으로 자세를 바꿔줘서 오래 누워 계셔야 하는 오빠에게 매우 좋습니다. 값어치를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는 식물인간 환자의 재활에 오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아주 신중하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꽃은 심리치료사가 아무리 무의식 상태일지라도 자연의 향기와 쾌적한 공간이 환자의 정신건강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영수증, 증명서, 심지어 내가 고용한 전문가들의 이력 정보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다. 나의 철저한 준비와 확고한 논리 덕분에 그녀는 트집을 잡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네, 남편 돈 쓰는 거니 아까운 줄 알아. 너무 헤프게 쓰다가 바닥나면 울지나 마. 윤 여사뿐만 아니라 민준도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더 이상 나에게 공개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다른 가면을 썼다. 새언니와 형에게 관심 있는 착한 시동생의 얼굴이었다. 가끔 그는 민혁의 방에 들러 건강 상태를 묻고는 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새언니 고생이 많으세요. 형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아픕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주저 말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 달콤한 말에 감동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역겨움만 느껴졌다. 나는 그 친절한 얼굴 뒤에 나를 찢어밟길 기회를 엿보는 사악한 늑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친절할수록 나는 더욱 경계해야 했다. 나의 확고함은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상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민혁에게 쏟는 간병에도 나타났다. 나는 이것을 무거운 의무로 여기지 않고 점차 그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매일 나는 끈기 있게 그에게 말을 걸었고 밖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해 주었으며 책을 읽어 주었다. 나는 그가 반응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들을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인터넷을 검색하여 음악이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가 좋아할 만한 부드러운 교향곡이나 잔잔한 발라드를 골라 매일 틀어주었다. 나는 또한 전문 마사지 기술을 배워 매일 몇 시간씩 그의 전신을 마사지하여 혈액 순환을 돕고 근육 위축을 막았다. 나의 헌신적인 모습은 집안의 가정부들 모두가 지켜봤다. 그들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를 외부인이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았지만 점차
존경심을 표했다. 가끔 그들은 나에게 오렌지 주스 한 잔이나 팥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며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건넸다. 맏며느님, 힘내세요. 하늘은 보고 계십니다. 도련님은 반드시 깨어나실 거예요. 그 작은 관심들이 고독하고 지친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 차가운 집에서 내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선의와 진심은 어디서든 타인에게 전달되는 법이다. 민혁을 향한 나의 확고한 마음과 헌신이야말로 모든 음모에 맞설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기적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였다. 오랜 관찰과 탐색 끝에 민주는 내가 그저 남편의 병상 주변을 맴도는 단순한 여자라고 믿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신뢰를 얻어 나를 자신의 손안에 있는 꼭두각시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나 역시 그가 역함정을 놓을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늦은 저녁, 온 가족이 잠든 시간, 내가 민혁의 침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민준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그는 뜨거운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새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불이 켜져 있길래 따뜻한 우유 한 잔 가져왔어요. 그는 우유잔을 테이블에 놓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고마워요, 민준 씨. 나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매일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 정말 안쓰러워요. 차라리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어요. 새언니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게. 그의 말은 너무나 느끼해서 구역질이 났지만 나는 연기해야 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일부러 눈물을 글썽이는 눈을 연출했. 운명이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민혁 오빠가 안쓰러울 뿐이죠.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으시다니. 민주는 더 가까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접촉은 역겨움에 몸서리치게 만들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수야, 형수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제 형 때문에 인생 전체를 망치지 마세요. 고민이 있으면 저에게 말하세요. 이 집에서 저만큼 형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로 이거였다. 기회가 왔다.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자신의 품에 안겨 의지하게 만들고 자신을 조종하기 쉽게 만들고 싶어 했다. 나는 역으로 그 계획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서럽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민준 씨, 저 너무 외로워요. 너무 무서워요. 매일 민혁 오빠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걸 보면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민주는 나의 반응에 매우 만족하는 듯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어깨에 팔을 두르며 위로했다. 제가 여기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 고통받게 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나약하고 신뢰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요?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뭐든지요. 민주는 확신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우연인 척 물었다. 저는 민혁 오빠가 왜 그렇게 심하게 다쳤는지 계속 궁금했어요. 사고 당시 그렇게 끔찍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오빠는 운전도 매우 조심성 있게 하셨는데 민주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자연스러운 표정을 되찾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안쓰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운명의 장난이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아마 그때 병원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그들이 조금만 더 일찍 수술했더라면 형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들었어요. 정말 직무태만이에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분노한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그럼 병원이 오빠를 해친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고소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민주는 내가 자신의 말을 쉽게 믿는 것을 보고 우쭐해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마치 자신의 전공을 자랑하듯 신비롭고 자만의 찬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고소해서 뭘 얻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요. 때로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는 법이죠.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요. 지수야.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가 곧 진실을 말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명확한 자백이 필요했다. 나는 그를 순진하고 감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전화 한 통이라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때 나는 잠옷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몰래 켜놓았다. 민주는 우쭐함에 취해 내가 자신에게 완전히 넘어왔다고 생각했는지 조금도 경계하지 않았다. 그는 내 귓가에 다가와 엄청난 비밀을 공유하듯 속삭였다. 그날 주치의였던 과장이 저에게 신세를 졌었거든요. 저는 그저 그에게 전화해서 다른 더 중요한 응급수술을 우선순위에 두고 천천히 하라고만 말했어요. 단 몇 시간만 지연되면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될 수 있었죠. 제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는 말을 마치고 칭찬을 기대하며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섬뜩한 침묵뿐이었다. 나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역겨움을 억누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다. 이 악마는 돈과 지위 때문에 친형을 잔인하게 해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치 영웅담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뒤로 물러나 놀라고 두려워하는 척했다. 오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민주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급히 부인했다. 아니야. 농담이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증거는 내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섰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제가 좀 피곤해요. 우유, 고마워요. 이제 방으로 돌아가 쉬세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어 고개를 돌렸다. 그가 내 눈 속의 증오를 알아챌까 두려웠다. 민주는 약간 당황했지만 조용히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내 두 다리는 힘이 풀렸다. 침대 옆을 붙잡고 겨우 쓰러지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민준의 목소리가 끔찍하리만치 선명하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하지만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까? 나 혼자 김씨 가족 전체를 상대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고독이 다시 한번 나를 덮쳤다. 하지만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민혁을 바라봤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이 다시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나는 더 강해져야 한다. 이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가야 한다. 민준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손에 쥐고 나는 기쁘면서도 불안했다. 기쁜 것은 결정적인 패를 얻었다는 것이고 불안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민준을 폭로하는 것은 김씨 가족 전체, 특히 민준을 보물처럼 여기는 윤 여사와 직접적으로 맞서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도록 더 많은 동맹과 증거가 필요했다. 내가 아직 계산하고 있을 때 폭풍이 닥쳐왔다. 그 주 일요일 김씨 집안은 가족 모임을 열었다. 겉으로는 주말 회합이었지만 나는 이것이 사실상 나를 심판하는 재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가문의 어른들은 이미 매수된 판사들이었다. 민혁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큰 식당에 모였다. 분위기는 엄숙했지만 숨막혔다. 나는 남편의 빈자리 옆에 앉았고 마치 늑대 무리에게 둘러싸인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김 회장의 사촌형인 해웅 삼촌이 입을 열었다. 그는 가문에서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있었고 목소리는 거만했다. 지수 조카 며느리. 그는 헛기침을 하며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요즘 민혁이 일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들었네. 그 돈은
모두 우리 김씨 가문이 피땀 흘려 모은 것이야. 조카, 며느리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는데 그렇게 큰 돈을 관리하는 것이 괜찮겠나? 그의 말은 공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윤 여사는 즉시 애원하듯 맞장구를 쳤다. 형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엄마인데도 속이 타요. 돈이 물처럼 새어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 전문가를 불렀다고 하고 내일은 독일에서 기계를 샀다고 해요. 제가 물어봐도 얼버무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바닥날 거예요. 지혜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혜웅 삼촌, 새언니가 돈을 너무 사치스럽게 써요. 입고 있는 옷도 전부 명품이고 화장품도 가장 비싼 것만 써요. 저는 새언니가 형님을 돌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형님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기회에 재산을 긁어모으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짓과 중상모략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말과 글자는 나의 신뢰와 인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였다. 그들은 나를 낭비벽이 심하고 무지하며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여자로 만들었다. 민주는 침묵을 지키며 방관자 역할을 했지만 가끔 화해하는 척 끼어들었다. 혜웅 삼촌, 어머니, 지혜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새언니도 형님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것뿐이에요. 아마 관리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그의 화해하는 말은 사실상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며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의심, 경멸, 비난의 눈빛이었다. 나는 지금 패닉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혜웅 삼촌을 똑바로 쳐다봤다. 혜웅 삼촌,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모든 친척분들께 제 남편의 건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침착하고 명확하게 말했다. 민혁 오빠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에는 명확한 영수증과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전문가를 고용하고 최상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빠가 깨어날 수 있는 희미한 희망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생명에 비하면 그깟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나는 잠시 멈췄다가 약간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제 옷과 화장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혜 씨, 제가 이 집에 온 이후로 제 개인적인 쇼핑에 김씨 집안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모아둔 약간의 돈이 남아 있어요. 저는 아내로서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시댁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나의 논리는 지혜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 하지만 혜웅 삼촌은 노련한 여우였다. 그는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내 말은 듣기 좋지만 내 말이 사실인지 누가 증명하겠나?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는 위조할 수 있어. 네가 외부 의사나 전문가와 짜고 비용을 부풀려서 나눠 가졌을지 누가 알겠어? 이것은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그는 나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었다. 식탁 전체가 옹성거리기 시작했다. 상황은 나에게 점점 더 불리해졌다. 김 회장은 눈살을 찌푸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윤 여사는 속으로 득이양양해했다. 그들은 나를 궁지로 몰아 재정관리 권한을 넘기도록 압박하고 있었다. 나는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손에 쥔 비장의 카드, 녹음 파일을 사용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 다른 증거도 없이 그것을 내놓는다면 그들이 믿을까? 아니면 내가 민준을 해치기 위해 조작했다고 말할까? 내가 궁지에 몰려 머리가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나는 문득 한 가지 세부사항을 기억해냈다. 며칠 전 민혁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을 때 나는 그와 민준의 공동 투자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것을 발견했다. 이 계좌는 주로 소규모 투자 활동에 사용되었지만 이번에 이체된 금액은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대외 비용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었다. 수취인은 다소 낯선 건설 회사였다. 주목할 점은
이 거래를 민준이 실행했고 이체 시점이 불과 일주일 전이라는 사실이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은밀하게 은행권에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그 건설 회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 결과는 나에게 충격적이었다. 그 회사의 대표가 바로 해웅 삼촌의 아들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평정심을 되찾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나는 그들의 곤봉으로 그들의 등짝을 때리기로 결정했다. 나는 승리감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해웅 삼촌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해웅 삼촌 말씀이 맞아요. 사람의 마음은 예측하기 어렵고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는 정말로 위조할 수 있으며 신뢰는 이용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마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기꺼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나의 의미심장한 말에 모두들 어리둥절했다. 민준과 해웅 삼촌의 안색이 변했다. 나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어른들이 모이신 김에 저도 한 가지 분명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님, 민준 씨, 열흘 전쯤 민혁 오빠와 민준 씨의 공동투자 계좌에서 건축개발 성진이라는 회사로 약 50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 이체되었습니다. 이 지출은 대외 비용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 잘 모르지만 계약서나 서류 없이 이렇게 큰 대외 비용이 지출된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민준 씨께서 저와 모든 분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질문은 식탁 한가운데 터진 폭탄과 같았다. 모두들 깜짝 놀랐다. 민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더듬거렸다. 그건 회사 업무예요. 새언니가 알 필요 없어요. 나는 즉시 반격했다. 저는 민혁 오빠의 아내이자 오빠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계좌는 절반이 제 남편의 돈입니다. 제가 왜 알면 안 되나요? 혹시 여기에 뭔가 수상한 점이라도 있는 건가요?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을 다물고 있는 해웅 삼촌 쪽을 돌아봤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개발 성진의 대표는 해웅 삼촌의 외아들인 김영웅 씨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삼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민주는 회사 돈, 그중에는 민혁의 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돈으로 해웅 삼촌을 매수하여 오늘 이 식사 자리에서 그를 이용하여 나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만든 것이다. 식당 전체는 침묵에 잠겼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윤 여사는 입을 벌리고 경악했고 김 회장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민준과 사촌형을 노려봤고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해웅 삼촌은 떨면서 일어나 나를 가리켰다. 네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나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민준도 황급히 일어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아버지, 여러분, 이 여자의 헛소리를 듣지 마세요. 그저 영웅 형을 어려운 시기에 조금 도와준 것뿐이에요. 매수 같은 건 없었어요. 도와주는데 회사 돈 50억을 쓴다고? 김 회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나를 바보로 아는 거냐? 가족 모임의 분위기는 나를 겨냥하던 곳에서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두 명의 피고는 민준과 해웅 삼촌이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셨다. 나는 녹음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이 반격은 나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민준의 진짜 얼굴 일부를 폭로했으며 동시에 그들의 내부 분열을 초래했다. 나는 민준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공식적으로 새롭고 더 잔혹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가족 모임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민준과 해웅 삼촌은 김 회장 앞에서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 그 후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이 문제는 일단 덮어졌지만 민준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그는 더 이상 나에게 공개적으로 곤란을 주지 못했지만
나를 향한 그의 증오심은 극에 달했음을 알았다. 구석에 몰린 짐승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해지는 법이다. 그리고 예상대로 민주는 매우 교활한 복수극을 펼쳤다. 그는 나의 재정관리 권한을 박탈할 수는 없었지만 그룹 부사장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해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는 해웅 삼촌 사건 이후 비정상적인 재정 활동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핑계로 회계 부서에 민영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를 일시적으로 동결하도록 명령했다. 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민준의 덫에 걸렸음을 알았다. 그는 나의 생명줄을 끊으려 했다. 돈이 없으면 나는 전문가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고 좋은 약을 살 수 없으며 민혁의 값비싼 치료를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에게 애원하기를 바랐다. 윤 여사와 지혜는 노골적으로 기뻐했다. 어때요? 맏며느리 돈 다 떨어졌어요. 지혜는 내가 걱정스럽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비꼬았다. 혹시 제가 엄마에게 말씀드려서 형님 주기라도 사 먹일 수 있게 조금 빌려드릴까요? 나는 그들의 조롱을 무시했다. 민준에게 애원한다고? 절대 안 된다. 나는 그에게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할 기회를 절대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립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내 개인 계좌를 확인했다. 몇 년 동안 일하면서 모아둔 저축은 많지 않았고 겨우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다. 민혁의 막대한 치료 비용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경제학 학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민혁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회사에 다닐 수는 없었다. 나는 집에서 할 수 있고 시간이 유연한 일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재능 하나를 떠올렸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손재주가 좋았다. 나의 어머니는 과거 유명한 재봉사였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 게다가 나는 전통적인 스타일의 구움 과자와 잼을 만드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내가 만든 생강잼, 코코넛잼, 전병 같은 것들은 모두가 칭찬했다.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온라인 사업. 지금은 기술 시대이고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모든 것을 팔 수 있다. 내가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즉시 실행에 옮겼다. 나는 저축한 돈 일부를 고급 재료, 몇 가지 전문 제빵 도구, 그리고 예쁜 포장 상자를 사는데 사용했다. 나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어린 코코넛 잼과 쫀득한 생강 잼부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잼을 직접 만들고 조심스럽게 포장했으며 눈길을 끄는 사진을 찍었다. 나는 소셜미디어에 판매 페이지를 만들고 지순의 부엌이라고 이름 붙였다. 나는 대대적인 광고는 하지 않았고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공유를 부탁했다. 처음에는 지인들로부터 몇 건의 주문만 들어왔지만 입소문이 퍼졌다. 내 잼을 맛본 사람들은 모두 맛있다고 칭찬했다. 그들은 내 잼이 너무 달지 않고 자연스러운 향이 나며 포장이 깔끔하고 세련되었다고 칭찬했다. 그들은 친구와 동료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했다. 점차 주문이 늘어났다. 나는 주문을 맞추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찍 일어나야 했다. 낮에는 여전히 민혁을 돌보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밤이 되면 그가 잠든 후에 나는 부엌에서 향긋한 잼을 만들며 쪼그리고 앉아 일했다. 일은 힘들었고 때로는 너무 지쳤지만 내 마음은 평온했다. 내가 번 돈은 많지 않았지만 내 땀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자립심을 주었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지순의 부엌은 점차 안정적인 고객층을 확보했다. 나는 몇 가지 구움 과자와 허브차를 추가했다. 월 수입은 민혁의 치료 비용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약값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했고 누구에게도 손을 벌릴 필요가 없었다. 나의 자립의 길은 험난했지만 첫걸음은 확고하게 내딛기 시작했다. 김씨 집안에는 김 회장 외에도
그의 동생인 김태수 이사가 있었다. 그는 민준과 민혁의 둘째 삼촌이었다. 독단적이고 단호한 형과는 달리 태수 삼촌은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며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회사에서는 그저 인사팀장이라는 겸손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아무와도 권력을 다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안본지족하며 큰 야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매우 내성적이며 통찰력 있는 관찰자였다. 내가 며느리로 온 날부터 태수 삼촌은 나에게 주목했다.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결혼에 뭔가 비정상적인 점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민준의 어색함, 윤 여사의 의기양양함, 그리고 나의 평온한 얼굴 뒤에 숨겨진 고통을 보았다. 특히 그날 가족 모임에서 내가 혼자 가문 전체의 공격에 맞섰을 때 나의 침착함과 영리함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내가 예상치 못한 증거로 상황을 뒤집었을 때 그는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의 감탄을 표했다. 그는 이 며느리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민혁의 계좌를 동결시킨 후 태수 삼촌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불만을 느낀 사람이었다. 그는 이것이 민준의 비열한 복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는 윤 여사와 지혜에 기뻐하는 태도가 못마땅했고 내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을 보고 나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러다 그는 집안 가정부들이 내가 인터넷에서 잼과 빵을 팔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소일거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비서가 사무실에 어린 코코넛 잼 한 통을 가져와 모두에게 권했다. 그녀는 감탄하며 말했다. 이 잼 정말 맛있어요, 이사님. 지순의 부엌이라는 온라인 가게 건데 맛도 좋고 포장도 예뻐요. 태수 삼촌은 잼 한 조각을 집어 맛봤다.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느끼하지 않은 맛, 매우 친숙하고 집에서 만든 것 같은 맛이었다. 그는 조용히 지순의 부엌 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정성스럽게 찍은 제품 사진,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소개글, 그리고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감동으로 벅차올랐다. 그는 이 며느리에게서 비범한 강인함과 삶에 대한 투지를 보았다. 궁지에 몰렸을 때 그녀는 무너지거나 애원하지 않고 스스로 살 길을 찾고 남편을 계속 돌볼 길을 찾았다. 이 자질은 정말 고귀했고 그에게 김씨 집안의 기틀을 맨손으로 세운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형과 민준의 가족과 공개적으로 맞설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하면 집안에 불화만 생길 뿐이고 그에게는 충분한 영향력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지지하는 방법을 택했다. 어느 날 오후 태수 삼촌은 민혁을 문병한다는 핑계로 방에 찾아왔다. 방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 그는 온화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조카 며느리 고생이 많네. 아닙니다, 삼촌. 나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태수 삼촌은 미소를 지었다. 자네가 온라인에서 빵과 잼 가게를 열었다고 들었네. 들어가 봤는데 맛있어 보이더군. 나는 약간 놀라면서도 부끄러워했다. 네,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거예요. 겸손해하지 마게. 태수 삼촌이 말했다.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제품에 담겨 있으면 먹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법이지. 자네는 착하고 강한 여자야. 민혁이에게 자네 같은 아내가 있는 건 축복이야. 이 집에 발을 들인 이후로 김씨 집안 사람에게서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코끝이 찡해졌고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태수 삼촌은 나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집안의 모든 일을 삼촌도 알고 있네. 삼촌이 끼어들기 불편한 일도 있지만 이 집의 모두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혹시라도 너무 힘들면 주저하지 말고 삼촌을 찾아오게. 많은 도움은 못 될지 몰라도 최소한 들어줄 사람은 될 수 있네. 그는 말을 마치고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놓았다. 이건 삼촌의 작은 정성이야. 회사 연말 파티용 빵과
재물 자네에게 선주문하는 셈치세. 자네가 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그는 내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방을 나섰다. 나는 손에 봉투를 들고 그것이 단순한 돈 이상의 것, 인간적인 정, 인정,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부터 나에게 동맹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친절한 삼촌, 앞으로의 싸움에서 나와 함께 할 수도 있는 사람. 내 마음속의 불꽃은 다시 한번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올랐다. 온라인 사업이 안정되고 태수 삼촌의 조용한 지원까지 더해져 나는 큰 용기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민준을 무너뜨릴 가장 중요한 조각은 바로 이 비서라는 사람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간직했던 전화번호를 바라보며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나는 직접 전화를 걸 용기가 없었다. 이 비서의 전화가 도청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새로 산 유심칩을 사용하여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정훈 씨 안녕하세요. 저는 민혁 사장님 아내 지수입니다. 사장님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 뵐 수 있을까요? 문자를 보내고 내 마음은 불 위에 앉은 듯 조마조마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다. 나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혹시 그가 번호를 바꿨나? 아니면 두려워서 엮이고 싶지 않은 건가? 아니면 더 나쁘게는 그가 민준의 편으로 돌아섰나? 내가 막 실망하려던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답장은 단 몇 마디뿐이었다. 어디서 언제 뵙고 싶으신가요?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가 대답했다. 적어도 그는 거절하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답장으로 종로의 한 구석진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 주소를 보냈다. 그곳은 오래된 분위기 속에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대화에 적합한 곳이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나는 카페에 도착했다. 가장 구석진 테이블을 골라 앉았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뜨거운 생강차를 주문했다. 약 10분 후 30대 초반의 마르고 키가 큰 남자가 카페로 들어섰다. 그는 선량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신중함이 엿보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내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음료를 주문한 후 우리는 침묵에 잠겼다. 나는 정훈 씨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의구심이 분명했다.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정훈 씨, 지금 많이 불안하고 저를 믿지 못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민혁 오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임을 맹세합니다. 정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나는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저와 민혁 오빠가 결혼하던 날 밤 나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을 이었다. 오빠가 아주 짧은 순간 깨어났습니다. 오빠는 민준 씨가 자신을 해쳤다고 직접 말했고 저에게 이정훈 비서님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정훈 씨의 안색이 완전히 변했다. 그의 눈 속의 의구심은 사라지고 놀라움과 감동으로 바뀌었다. 나의 말은 만능 열쇠와 같았다. 왜냐하면 민혁의 가장 신뢰하는 측근만이 그의 역할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장님이 정말 깨어나셨었나요? 정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내 눈도 붉어졌다. 아주 잠깐이었다가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빠가 하신 말씀을 아주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정훈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훈 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2년 동안 억눌러 왔던 괴로움과 억울함이 터져나오는 듯했다.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혁이 사고를 당한 후 민준이 재빨리 모든 업무를 장악했고 자신을 포함하여 민혁의 모든 신뢰하는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정근시켰다고 말했다. 민준은 사람을 시켜 자신을 감시하고 위협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도시를 떠나도록 강요했다고 했다. 저는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정훈 씨는 두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저는 조사를 시도했고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고가 난 날 밤 민혁 사장님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고 긴급 뇌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거의 3시간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제시한 이유는 더 위독한 환자를 우선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진실은 무엇인가요? 나는 심장이 조여오는 듯 재촉했다. 정훈 씨는 나를 바라봤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다. 진실은 민준 이사가 주치의에게 전화해서 수술을 지연시키도록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민준 이사는 그 의사에게 거액의 돈을 이체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준의 자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입을 통해 섬뜩한 세부 사항을 들으니 나는 여전히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내가 침묵하자 정훈 씨는 말을 이었다. 저는 그때 고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김 씨 집안의 권력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직원이었고 화를 입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이 2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은밀하게 모든 것을 수집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항상 믿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쌓인 얇은 서류 뭉치를 나에게 밀어주었다. 이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민혁 사장님의 진료 기록 4분이 있습니다. 입원 시간과 수술 시작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그는 다른 종이를 가리켰다. 주치의 은행 계좌 사본입니다. 수술 바로 다음 날 민준 이사가 설립한 유령 회사에서 거액이 이체된 기록이 명확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펼쳤다. 그 안의 글자와 숫자는 모두 민준의 하늘을 찌르는 죄를 고발하는 강력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필요했던 무기였다. 이 만남은 정말로 결정적이었다. 감사합니다. 정훈 씨.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다. 저와 민혁 오빠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정훈 씨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사장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제가 증언해야 한다면 저는 기꺼이 할 것입니다. 만남이 끝나고 나는 무거운 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에는 큰 희망이 있었다. 나는 필요한 모든 조각을 손에 넣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충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 진실의 완전한 그림을 만들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태수 삼촌이었다. 정훈 씨가 준 서류 뭉치를 손에 쥐고 나는 김 씨 가족 전체의 운명을 쥐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저택으로 돌아왔고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다. 기쁜 것은 정의가 곧 실현될 것이라는 점이었고 걱정되는 것은 다가올 폭풍이 얼마나 잔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류 뭉치와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를 작은 철제 상자에 넣어 잠그고 옷장 밑바닥에 깊숙이 숨겼다. 그런 다음 나는 용기를 내어 태수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태수 삼촌, 저 지수예요. 전화 너머의 삼촌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따뜻했다. 오, 조카 며느리, 무슨 일인가? 네, 삼촌. 민혁 오빠의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삼촌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조용한 곳에서 만날 약속을 잡을 수 있을까요? 내 말을 들은 태수 삼촌의 목소리는 즉시 진지해졌다. 좋다. 내일 저녁 7시에 삼촌 집으로 오게. 사람을 보내 자네를 데리러 가게 할게. 다음 날 저녁 나는 온 가족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태수 삼촌이 보낸 차를 타고 김씨 저택보다 작지만 훨씬 아늑한 그의 개인 별장으로 갔다. 태수 삼촌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가정부들을 모두 물러나게 한 후 나를 자신의 서재로 안내했다. 나무 문이 닫히자 방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태수 삼촌은 나를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자네,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다. 나는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민준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의 끔찍한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다. 온화했던 태수 삼촌의 얼굴은 점차 굳어졌다. 그의 눈썹은 찡그려졌고 손은 주먹을 쥐어 푸른 힘줄이 돋아났다. 녹음 파일이 끝났을 때 방에는 소름 끼치는 침묵이 감돌았다.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실망, 고통, 그리고 분노가 가득했다. 이런 파렴치한 놈. 삼촌은 이를 갈았다. 친형에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하다니. 나는 삼촌이 조금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정훈 씨의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삼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민혁 오빠의 옛 비서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태수 삼촌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잡았다. 그는 매우 꼼꼼하게 읽었고 페이지를 계속해서 넘겼다. 읽을수록 그의 안색은 더욱 무서워졌다. 진료 기록, 사본, 은행 계좌 사본, 모든 것이 녹음 파일의 자백과 일치했다. 그것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철벽 같은 증거였다. 다 읽은 후 태수 삼촌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한참 후 그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함 대신 단호함과 냉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야, 고맙네. 삼촌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찾아줘서 고맙다. 자네는 이 집안의 어른들 모두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네. 삼촌은 너무나 잘못했어. 침묵하고 악이 이 가족 안에서 활개치도록 내버려 뒀으니. 아닙니다, 삼촌.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태수 삼촌은 일어나 방을 서성거리며 생각하더니 내 앞에 멈춰 섰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네. 우리는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해. 민혁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악한 자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해. 삼촌의 말을 듣자 내 마음은 감동으로 벅차올랐다. 마침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 가족 안에서 충분한 신뢰와 영향력을 가진 진정한 동맹을 얻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촌. 내가 물었다. 태수 삼촌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 문제를 외부로 시끄럽게 만들 수는 없어. 그룹의 명성에 해가 될 거야. 우리는 내부적으로 해결하겠지만 철저하게 해결해야 해. 나는 가장 발언권이 있는 모든 어른들을 모아 가족회의를 소집할 걸세. 그곳에서 모두 앞에서 자네가 이 증거들을 제시하는 거야. 가족회의는 가문 구성원, 누구의 운명이라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곳이었다. 태수 삼촌의 말은 나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했다. 두려워하지 말게. 삼촌은 내 눈 속의 불안을 읽었는지 말을 이었다. 그 회의에서 삼촌이 자네 편에 서줄 걸세. 형님과 형수님이 민준이를 아무리 감싸려 해도 이 증거들 앞에서는, 이 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정의는 반드시 우리의 편일세. 태수 삼촌은 내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 손길은 신뢰와 힘으로 가득했다. 공식적인 동맹이 결성되었다. 겉으로는 약해 보였던 한 여자와 항상 침묵을 지키던 삼촌 사이의 동맹이었다. 우리는 함께 마지막 전투, 악을 무너뜨리고 빛을 되찾기 위한 전투를 준비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었다. 가족회의가 열리는 날이 마침내 왔다. 주말이었지만 김씨 저택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숨막혔다. 가장 중요한 손님들을 접대하던 가장 큰 거실에 귀한 나무로 만든 긴 테이블이 놓였다. 주변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김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근엄하고 무표정했다. 그의 옆에는 윤 여사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붉었고 가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통받는 어머니인 척했다.
민주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침착했고 심지어 약간의 자신감까지 보였는데 이미 준비를 마친 듯했다. 해웅 삼촌도 참석했지만 지난번 사건 이후 더 조심스러워 보였고 나를 향한 눈빛은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그들 맞은편에는 태수 삼촌과 내가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 외에도 지분과 발언권이 있는 몇몇 어른들이 더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태수 삼촌이 입을 열기도 전에 민준이 일어나 선제 공격을 가했다. 그는 나를 경멸과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다. 아버지, 삼촌, 숙모님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너무 많은 풍파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지수 씨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그녀가 형님과 결혼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가족 간의 정을 갈라놓고 저에게 누명을 씌울 권리는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다. 공들여 준비된 연극이었다. 그는 내가 자신의 사랑을 얻지 못하자 원한을 품었고 자신을 유혹하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복수심에 민혁의 재산을 차지하고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고 말했다. 그녀는 가짜 증거를 만들고 외부 사람들을 매수하여 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민주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그녀가 곧 내놓을 녹음 파일은 정교하게 편집된 조작물일 뿐입니다.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순진해 보이는 여자가 이렇게 악랄하고 교활한 속마음을 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윤 여사는 즉시 사랑하는 아들을 따라 통곡했다. 오, 하느님, 우리 집안이 복이 없어 저런 며느리를 들이다니. 내 아들 민준이는 착하고 효심이 깊은데 어떻게 감히 저 아이를 해치겠어요? 민준이는 형을 아끼는데 어떻게 해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헤아려 주세요. 해웅 삼촌도 경건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부인이 들어와 가풍을 어지럽히고 가문의 화합을 해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저는 지수 씨의 재산 관리 권한을 즉시 박탈하고 그녀를 이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의 일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 명은 띄우고 한 명은 부추기며 나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시켰다. 그들은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죄명을 계속해서 덮어씌웠다. 다른 어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찼고 상황은 다시 한번 나에게 매우 불리해졌다. 나는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뻔뻔함은 나의 상상을 초월했다. 김 회장은 여전히 침묵했고 그의 찡그린 눈썹으로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나는 태수 삼촌을 바라봤고 삼촌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나에게 침착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들의 연극은 훌륭했지만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나는 진정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진실이 왜곡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악어의 눈물이 죄악을 덮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분위기가 가장 혼란스러웠고 비난의 말이 폭풍처럼 나를 겨냥하고 있을 때 태수 삼촌이 조용히 테이블을 두드려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모두들 진정하십시오. 삼촌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권위가 있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진실을 찾기 위함이지 일방적인 비난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준이가 지수 씨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준이의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수 씨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고 그녀가 가진 것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삼촌의 말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수야, 할 말이 있으면 해보렴. 나는 일어섰고 몸은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매우 단호했다. 나는 민준이나 윤 여사를 보지 않고 김 회장과 다른 어른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버지,
삼촌, 숙모님들,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믿기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며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진실은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민준의 비난에 대해 말다툼하지 않았다. 행동이 수많은 말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미리 준비해둔 작은 스피커에 연결했다. 먼저 모두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민준의 자만에 찬 잔혹한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날 주치의였던 과장이 저에게 신세를 졌었거든요. 저는 그저 그에게 전화해서 천천히 하라고만 말했어요. 단 몇 시간만 지연되면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될 수 있었죠. 제가 대단하지 않아요? 녹음 파일이 끝나자마자 방 전체는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다. 민준의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사라지고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더듬거렸다. 가짜야, 조작이야. 그녀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윤 여사도 소리쳤다. 맞아요. 얘가 내 아들을 함정에 빠뜨렸어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나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모두 녹음 파일이 조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어 정훈 씨의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민혁의 진료 기록 사본을 놓았다. 여러분, 이것은 X병원에 있는 민혁 오빠의 진료 기록입니다. 모두 입원 시간이 저녁 7시이고 수술 시작 시간이 저녁 10시 30분이라는 것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긴급 응급 수술이 필요한 두부 손상 환자에게 거의 3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저는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했고 그분은 이 지연이 민혁 오빠의 현재 식물인간 상태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나는 이어서 그 전문가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의 안색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나는 그들이 정신을 차릴 시간을 주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 비상식적인 지연은 왜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민혁 오빠의 주치의였던 신경외과 과장 진태성 의사의 계좌 내역 사본입니다. 수술 하루 만에 그의 계좌로 2억 원의 돈이 입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이체한 회사는 전혀 낯선 법률 자문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사실 유령 회사였고 그 배후에는 다름 아닌 김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나는 은행 계좌 내역 사본과 민준의 유령 회사와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증거는 논리적이고 빈틈없이 쌓여 있었고 민준의 하늘을 찌르는 죄를 고발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해웅 삼촌을 바라봤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민준 씨는 회사 돈, 그중에는 제 남편의 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매수하고 진실까지 매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해웅 삼촌 아드님의 회사로 이체된 50억 원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단계별로 계획된 끔찍한 음모였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야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민준을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역겨움과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봤다. 친형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칠 수 있는 인간이라면 못할 짓이 없을 것이다. 민준과 윤 여사의 연극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진실은 태양과 같아서 아무리 구름에 가려져도 결국 빛을 발하는 법이다. 넓은 방 전체가 정지된 듯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김 회장의 무거운 숨소리와 윤 여사가 참으려 애쓰는 흐느낌만이 있었다.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었다. 민주는 방 한가운데서 얼어붙었고 땀이 이마를 적셨다.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분노한 아버지의 얼굴, 애원하는 어머니의 눈빛, 그리고 어른들의 경멸하는 시선을 올려다봤다. 그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완벽한 껍데기는 산산조각 났다.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한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그는 김 회장의 다리 옆으로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 형님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저는 그저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었고 형님보다 제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세련되고 능력 있는 부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는 비참한 실패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돌 같았다. 그는 평생을 김씨 집안의 사업과 명성을 쌓는 데 바쳤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 같은 짓을 하여 가풍을 망가뜨린 것이다. 그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닥쳐. 김 회장은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포효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민준을 발로 차내며 말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김씨 성을 가질 자격이 없어. 그는 벌떡 일어나 문을 똑바로 가리키며 말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오늘 이후로 이 문턱을 다시는 넘지 마라. 그럼 내 모든 직위는 박탈될 것이다. 내 명의 모든 자산은 동결될 것이고 내 상속권도 취소하겠다. 김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준의 삶에 내리치는 망치 같았다. 직위, 돈, 상속권을 잃고 가장 중요하게는 집에서 쫓겨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윤 여사는 아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김 회장을 껴안고 울부짖었다. 여보, 당신 이럴 수 없어요. 민준이는 당신 아들이잖아요. 잘못했으면 우리가 가르치면 되잖아요. 어떻게 잔인하게 쫓아낼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살라고요. 당신도 닥치시오. 김 회장은 아내의 손을 뿌리쳤다. 바로 당신 때문에, 당신의 지나친 응석과 비호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지경이 된 거요. 자식을 망친 건 엄마의 책임도 크오.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고 나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빛은 도끼와 원한으로 가득 찼다. 너, 이 빌어먹을 년 때문이야. 네가 내 모든 것을 망쳤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는 미친 짐승처럼 나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태수 삼촌이 한 발 빨랐다. 그는 내 앞에 가로막고 섰다. 가문의 경호원 2명이 즉시 달려와 민준을 붙잡고 끌고 나갔다. 저 녀석을 끌어내. 김 회장이 명령했다. 민준은 2 경호원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나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찬 욕설과 울부짖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울음소리는 점차 작아지더니 큰 문 뒤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김민준의 경력과 미래도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악인은 징벌받았다. 진실이 승리했다. 나는 눈앞의 혼란스러운 장면을 바라봤고 기쁘거나 통쾌한 감정은 없었다. 그저 씁쓸함만 느껴졌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가족이었지만 인간미가 부족했던 이들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야 했다. 김씨 집안의 지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민준의 몰락은 도미노 효과처럼 잔혹한 일련의 결과를 초래했다. 인과응보는 빠르고 잔혹했으며 악의 씨앗을 뿌린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준이 쫓겨난 후 윤 여사는 너무 큰 충격과 고통으로 거실에서 갑자기 고혈압 발작으로 쓰러졌다. 온 가족이 급히 그녀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의사는 가벼운 뇌졸중이었지만 다행히 때맞춰 도착하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유증으로 그녀의 한쪽 팔다리가 약해졌고 걷기가 어려워졌으며 말도 전처럼 유창하게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루 종일 스파나 쇼핑만 하던 권위 있는 안주인이 이제 누워서 모든 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다. 이것은 아들의 죄를 맹목적으로 비호했던 어머니에게 합당한 징벌일지도 몰랐다. 민주는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난 후 문자 그대로 지옥에 떨어졌다.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고
신용카드는 잠겼다. 그는 주머니에 단 한 푼도 없었다. 이전에 그를 둘러쌌던 부유한 친구들은 그가 몰락하자 모두 등을 돌렸고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그는 손목에 찬 명품 시계까지 팔아 비참한 월세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숨겼던 과거의 투자 손실들이 드러났고 채권자들이 빚을 갚으라며 쫓아왔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재벌 2세였던 민주는 이제 떠돌이가 되어 숨어 다녔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 옷이 찢어진 채 공원 구석에 쓰러져 있었는데 거지와 다를 바 없었다고 한다. 나의 신우 이지혜도 불운을 피할 수 없었다. 이전에는 오빠 덕분에 능력이 없어도 그룹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제 민준이 몰락하자 이전에 그녀에게 억압당했던 사람들이 이 기회를 틈타 복수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곤란을 주었고 그녀의 비리를 고발했다.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한 지혜는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직장을 잃고 오빠는 파산하고 어머니는 병에 걸린 채 응석바디였던 아가씨는 이제야 세상의 쓴맛을 깨달았다. 혜용 삼촌도 그 수치스러운 사건 이후 가문 내에서 모든 체면을 잃었다. 그의 아들 건설 회사도 민준의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고 사업 손실을 겪다가 곧 파산 위기에 처했다. 나를 해치려 하고 나와 민혁의 고통을 비웃었던 모든 자들은 이제 각자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야 했다. 인과응보는 그 누구도 놓치지 않았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었다. 나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면서도 통쾌함은 없었고 단지 서글픔만 있었다. 나는 가장 좋은 복수는 적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에게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남아 있었다. 바로 민혁을 돌보고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간 후 김씨 저택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다. 윤 여사의 비난도 지혜의 경멸하는 눈빛도 민준의 위선도 더 이상 없었다. 남은 것은 나, 김 회장, 태수, 삼촌, 그리고 가정부들 뿐이었다. 김 회장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비록 자신의 손으로 징벌했지만 아들을 잃은 고통과 아내의 몰락은 이 강인한 남자를 무너뜨렸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무실에서 보냈고 말수가 적어지고 웃음도 줄었다. 하지만 나를 향한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권위 있는 시아버지의 눈빛으로 나를 보지 않고 죄책감, 감사함, 그리고 존경심으로 바라봤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했다. 나는 여전히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했고 매일 그에게 차와 간식을 준비해 가져다 주었으며 가끔 안부를 물었다. 나는 모든 정신과 힘을 민혁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다. 이제 나를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었다. 나는 민혁의 모든 계좌를 다시 열었고 신경 및 물리치료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포함한 최고의 의료진을 초빙했다. 나는 그의 방을 최신 장비가 완비된 미니 병실로 만들었다. 나의 하루는 그의 병상 옆에서 시작하고 끝났다. 나는 그에게 튜브를 통해 영양식을 직접 준비했고 근육 위축을 막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꾸준히 마사지와 물리 치료를 해주었다. 민혁 오빠, 모든 일이 끝났어요. 어서 깨어나야 해요. 모두 오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종종 그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다. 시간은 흘러갔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반년. 민혁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때로는 나도 지치고 낙심했지만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은 처음의 연민과 책임감에서 점차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해갔다. 그것이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 삶에서 그의 존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어느 날 오후 내가 평소처럼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을 때 나는 그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숨을 멈추고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눈이 떠졌다. 2년 넘게 감겨있던 깊은 눈이 이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피곤하고 약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생기가 있었다. 그가 나를 또렷하게 보고 있었다. 지수, 숨소리처럼 작았지만 내 귓가에는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였다.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 때문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고 흐느꼈다. 네, 저 여기 있어요. 민혁 오빠, 정말 깨어나셨군요. 민혁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아직 힘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 눈빛과 그 한마디만으로도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피로와 서러움이 사라지기에 충분했다. 민혁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며칠 후 그는 더 긴 문장으로 말할 수 있었다. 일주일 후 그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민준의 음모에 대해 내가 알았던 것보다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혼수 상태였지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나의 헌신적인 간병도 느꼈다고 했다. 고마워요, 지수. 그는 내 손을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새 삶을 주었어요. 민혁이 스스로 앉을 수 있게 된 날, 온 가족은 기쁨에 휩싸였다. 김 회장과 태수 삼촌은 급히 달려왔고 아들과 조카가 정말로 회복된 것을 보고 두 강인한 남자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김 회장은 내게 다가왔다. 그는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고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야, 아버지가 너에게 미안하다. 김씨 집안이 너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 나의 헌신은 마침내 가장 달콤한 기적으로 보상받았다. 민혁의 회복은 가족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민준의 모든 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정리되었다. 일주일 후 건강이 많이 호전된 민혁은 변호사 회의를 소집했다. 김 회장과 태수 삼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새로운 유언장과 자산량도 계약서를 작성했다. 지수, 이리 와요. 그는 나를 옆으로 불러 내 손을 잡았다. 그동안 당신은 저를 위해, 이 집을 위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나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저는 제가 가진 그룹 주식의 30%를 당신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제 명의로 된 시내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도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작은 마음입니다.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주식 30%는 내가 평생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금액이었다. 고급 아파트까지 안 돼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나는 급히 손을 저었다. 저는 오빠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민혁은 온화하게 웃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받지 않으면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 거예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당신에게 해주는 혼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김 회장과 태수 삼촌도 간곡히 설득했다. 결국 나는 그들의 진심 앞에서 받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 선물들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었다. 몇 달 후 민혁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자 그는 공식적으로 그룹으로 돌아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의 재능과 정직함으로 그는 혼란을 겪던 회사를 빠르게 회복시켰고 그룹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발전시켰다. 한편 나는 부유한 안주인의 편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민혁이 준 아파트를 개조하여 작은 상담 사무실을 만들었다. 나는 그것을 희망 사무실이라고 이름 붙였다. 나는 변호사와 심리 전문가를 고용하여 과거 나처럼 배신당하고 가족에게 해를 입은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여
다른 불행한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을 전파하고 싶었다. 희망 사무실에서의 일은 바빴지만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베푸는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나와 민혁의 사랑도 자연스럽고 견고하게 꽃피웠다. 우리는 낭만적인 고백도 화려한 두 번째 결혼식도 없었다. 우리의 사랑은 감사함, 존중, 그리고 이해 위에서 세워졌다. 우리는 함께 가장 거친 폭풍우를 헤쳐왔고 서로에게 평화를 찾았다. 어느 아름다운 오후, 나와 민혁은 희망 사무실의 발코니에 서서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부드럽게 뒤에서 나를 안고 턱을 내 어깨에 기댔다. 지금의 당신을 보니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자유로움의 아름다움인가요, 오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그것은 또한 인류의 아름다움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었어요. 당신은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 저의 지수예요.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찼다. 나의 인생은 악몽을 겪었지만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하늘은 맑아졌다. 나는 가짜 사랑을 잃었지만 진정한 사랑,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완전한 가족을 찾았다. 행복은 때때로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후에 서로를 찾아 함께 더 푸른 하늘을 건설하는 데 있는 것이다.